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권호입니다. 저는 이혜은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장 초반에 약세를 이겨내고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행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간밤에 나스닥 시장도 상승 마감했는데요. 요즘은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 시장을 앞서가는 그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한편 영국에서는 영란은행에서 다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그러니까 50bp 올렸습니다. 미국의 페드에서도 두 차례 더 올린다고 했었는데요. 한쪽에서는 금리를 올린다고 하고 주식시장은 또 달려가고 싶고 불캠프 그러니까 황소들이 있는 강세론자 이쪽 얘기하고 베어캠프 그러니까 곰들이 있는 약세론자 서로 겨루기가 한창입니다. 네,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기습적인 금리 인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간밤 미증시는 미국의 FOMC 파월 의장이 두 차례 금리 인상을 추가로 할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소화해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혼조세였지만 상승에 가까운 혼조세를 보였던 미국 시장이었는데 과연 오늘 우리 시장은 또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증시 8에 이어서 이어지는 증시 9까지 함께 시청하시면서 투자 더욱더 힘차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서울경제TV 유튜브 놀러 오시면요. 투자 포인트 그리고 더 넓은 투자 인사이트 얻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요. 실시간 방송 시청하실 수가 있고요. 더 넓은 투자 인사이트는 다른 영상을 통해서도 많이 만나보실 수 있는 만큼 저희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에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시장 우리 증시 8도 그리고 우리 증시도 모두 파이팅입니다. 화이팅! 계속해서 미국 시장 그리고 코인 시장 알아보는 미장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김 PB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 PB입니다. 미국에서는 나스닥 시장이 좀 올랐습니다. 예, 맞습니다. 고평가 우려감 그리고 상승 심리 속에서 혼조세로 마감한 미국 증시였는데요. S&P 500은 0.37%, 나스닥은 말씀하신 대로 0.95% 반등을 하면서 기술주 위주의 상승세가 나온 반면에 다우지수는 약보합세로 마감을 한 상황입니다. 최근에 은행주들이 다시 약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추세가 하방 추세로 자리 잡으려고 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항상 모든 문제는 주가가 먼저 선반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은행의 경우에는 주가가 한참 떨어지고 나서야 뭔가 문제가 터지곤 했는데 지금 주가가 사거래일째 큰 낙폭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유의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쓸 뿐이지 은행의 이제 자금 유출, 예금 인출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은행주 관련한 것들도 좀 이제 집중해서 좀 이제 민감하게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세판을 보니까 녹색이 이제 많은데 메가캡들이 이렇게 올라가면 녹색 부분이 눈에 잘 띄잖아요. 근데 미세하게 말이죠. IT 업종 내에서도 한쪽에서 최근에 AI가 끌고 갔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보니까 엔비디아, AMD는 좀 내리는 것 같고 반도체 지금은 올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뭔가 굉장히 혼조세인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 장마감까지는 특히 반도체 섹터로만 봤을 때는 반도체는 거의 이제 보합세를 보인 반면에 전반적으로 또 구글, 메타, 아마존 이런 회사들은 또 올라간 상황이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여전히 심리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누가 봐도 버블과 과열은 정말 심한 상황이지만 말씀드린 대로 확실하게 하방 전환을 했다는 느낌은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들은 여전히 또다시 반등을 해주려고 시도를 할 것으로 보이고, 네네. 이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아마존, 테슬라, 애플 이렇게 좀 이제 대형주들, 메가캡들 주식으로 계속 이제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도 이렇게 이해가 지금 갈리고 있는데 애플 보니까 말이죠. 사상 최고치를 또 갈아치웠네요. 예, 애플은 또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면서 여전히 투자자들의 심리가 살아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전체 시장의 경우엔 애플 주가가 꺾이지 않으면 이 S&P든 나스닥이든 안 꺾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애플이 투자자들의 심리 그리고 ETF랑 펀드 쪽의 자금 유입세를 보여주는 이런 지표와도 같은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너무 과열됐다는 신호가 이제 수차례 계속 포착이 되고 있고 지난 불장보다도 더 뜨거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중장기 관점에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관망을 해야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 숏텀으로 매매하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지만 또 아무래도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애플이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애플 이제 PER을 제가 이제 선행 PER을 보니까 미국 S&P 500의 PER이 한 19배 전후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애플은 이거보다 한 50% 정도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래도 시총이 워낙 크다 보니까 펀드들에서 편입을 안 할 수가 없어서 계속적으로 이제 대표주로 편입을 서로 하다 보니까 계속 주가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 쪽 가볼까요? 테슬라 쪽이 장 초반에 좀 약세를 보이다가 장 후반에는 결국은 뭐 플러스로 끝났는데 모건 스탠리에서 투자 등급을 좀 내렸죠? 예, 맞습니다. 테슬라는 최근에 이슈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바클레이즈에 이어서 모건 스탠리도 테슬라의 투자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랠리 이후에 주가가 비싸지면서 밸류에이션이 지나치게 높아졌다. 그러니까 비싸다라는 거죠.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데 뭐 사실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주가가 좀 비싸다라는 건 사실 누구나 다 공감을 하지만 결국 매수 버튼을 누르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테슬라가 또 최근에 이슈가 있는 게 슈퍼컴퓨터인 도조를 다음 달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슈퍼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테슬라가 설계한 칩 그리고 인프라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거든요. 테슬라도 마치 카카오처럼 뭔가 이런저런 다양한 비즈니스를 통해서 시장을 엄청나게 크게 점유를 하려는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이 이슈에 관해서 테슬라의 가치는 주로 자율주행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완전 자율주행에 거의 근접한 상황이고 궁극적으로 테슬라 전기차를 로보택시로 전환할 수 있을 만큼의 기술이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10년에서 20년 뒤면 우리 이제 길거리에는 이제 사람들이 몰아주는 차 대신 로보택시만 있는 이런 미래가 올 가능성이 높고 거기서 10년에서 20년이 더 지나면 자율주행차가 운전을 하는 게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실수도 적고 안전할 가능성이 높아서 사람이 운전하는 게 불법인 시대가 올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죠. 테슬라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가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테슬라의 현재 주가는 마치 그런 시대가 당장 코앞에 실현되기 직전인 것만큼의 수준의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버블이라고 많이들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PER 이렇게 보니까 선행 PER이 거의 70배가 지금 넘어가 있어요. 아까 뭐 애플 상당히 높다고 그랬는데 이거 테슬라는 뭐 시장 평균에 지금 3배 이상 지금 가 있는 PER인데도 계속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죠. 펀드에서 계속 편입을 해야 되는 것 같고 아까 하단 자막을 보니까 말이죠. AI 관련해서 테슬라가 아마존하고 어떻게 뭘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내용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 테슬라랑 아마존하고 이제 뭔가 제휴를 해보려는 이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좀 재밌는 거는, 이제 반도체 기업들과 메가캡 이제 대기업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구글이나 메타,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 있죠. 그러니까 AI 회사들과 이런 메가캡 회사들의 제휴, 그리고 이런 반도체 회사들과 이제 테슬라 쪽의 제휴,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확실하게 제휴가 돼서 사업화가 돼서 이게 수익화가 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뭔가 사람들의 기대감을 계속 충족시켜줄 만한 이슈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근데 사실 열어보면 별것 아닌 이슈들도 있거든요. 그냥 뭐 이런 거를 시도했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시도할 것이다. 이런 정도의 이슈들이 많은데 최근에 특히 빅테크 쪽의 어떤 이런 회사의 주가들이 강하다 보니까 뭔가 큰 이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뭔가 뉴스로 굉장히 대서특필돼서 나오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기업단 소식은 그 정도로 하고요. 자, 금리 쪽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영국의 영란은행 말이죠. 다시 50bp, 그러니까 0.5%포인트 포인트를 올렸는데 이번에 13번째잖아요. 근데 그쪽 5월달 인플레이션 데이터 나온 거 보니까 무려 8.7%, 뭐 시장보다 상당히 지금 앞서가고 있는 인플레이션 데이터라 기준금리를 또 올린 모양인데 미국 페드도 계속적으로 지금 2번 이상 더 올리겠다 이런 생각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에서 불캠프, 베어캠프 싸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이 영국 쪽 이슈가 좀 재밌는 게 많습니다. 분명 물가가 둔화되고 있긴 하지만 둔화세가 조금 약한 수준이거든요, 영국이. 그래서 빅스텝으로 다시 한번 금리를 인상한 것 같습니다. 물가를 세게 잡으려고요. 근데 이게 굉장한 문제 중에 하나인 이유가 뭐냐면 현재 유럽 주요 국가들 중에서 영국 같은 경우에 지금 제일 부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업 파산율도 크게 급증을 하고 있고요. 실업률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눈에 띌 정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작년에 영국
영국에 있는 연기금 그리고 보험사 파산 우려감 때문에 이런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연기금하고 보험사가 채권 투자 손실로 큰 손실이 누적됐었던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이후로 이제 뭔가 채권 가격이 다시 오르면서 뭔가 이제 위기에 한시름 놓은 모습이었긴 했지만 그 당시에 영국 금융기관 그리고 연기금 쪽에서 채권 관련 파생 상품에 투자를 했다가 채권이 폭락하는 바람에 큰 손실을 입어서 줄도산할 우려가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별 문제 없는 것처럼 출시가 됐는데 금리를 올릴수록 이런 금융 환경의 압박이 높아지기 때문에 실업자가 추가로 늘어나고 기업 파산도 더 늘어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영국의 어떤 리스크가 굉장히 높아졌고 영국으로 인해서 뭔가 다른 유럽 국가들도 충분히 영향을 받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유럽의 리스크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도 이제 물가는 또 잡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경제가 악화되더라도 억지로 금리를 이제 꾸역꾸역 올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페드가 지금 인플레이션을 방어를 한다, 뭐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초도 진압에 실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뢰가 조금 좀 없어지는 거고 최근에 미국 국채금리 상승세를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고개를 들고 있어가지고 금리가 2번 올라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금 시장에서 반영 중에 있구나. 그러니까 야 이거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한편에서는 저희가 아까 살펴봤습니다만은 애플도 뭐 계속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고 테슬라도 분위기 그렇고 최근에 엔비디아까지 그랬고 야 불캠프, 베어캠프 이렇게 계속 맞부딪히고 있는데 한쪽으로는 언젠가는 이게 쏠리기 마련인데 말이죠. 조금 걱정이 되는데 우리 보면은 김PB 전문가께서 조금 항상 걱정을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매크로 경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사실 경제를 분석하는 사람 늘 걱정이 많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더 합리적인 관점에서 데이터를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예를 들면 뭐 빅쇼트 영화 실존 인물인 마이클 버리가 보는 지표들은 제가 다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을 선행하는 지표들을 위주로 좀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계속 금리를 인상하는 것 자체가 시장에 엄청난 무리감을 주는 느낌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금리가 지금까지 바닥에서 1년 동안 21배가 올랐는데 과거에 금리가 5%가 오르는 것이랑 지금 금리가 5% 오르는 것이랑은 시장에 주는 타격이 말도 안 되게 큽니다. 차이가 너무 크고요. 마치 채찍을 이렇게 휘두르면은 앞에서는 살짝 움직이지만 뒤에서는 크게 움직이는 것처럼 현재 지금 채권에 이제 임박한 어떤 리스크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큰 문제인데 채권 시장에는 특히 또 이제 마이너스 금리 채권만 2경원이 있었는데 이게 다 증발을 했거든요. 근데 누군가는 이런 채권에 투자를 했다가 큰 손실을 봤을 텐데 그런 것들이 아직도 뭔가 뉴스화되고 있지 않은 것을 보면은 아직까지는 뭔가 어떻게든 그 손실을 메꾸고 급급한 이런 상황이지만 나중에 어떤 이런 문제가 확실하게 터지리라고 봅니다. 특히 뭐 단기적으로만 봐도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구간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매매로는 이런 어떤 추세 추종 매매를 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현금 비중을 크게 높이는 게 무조건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식 시장에서는 금년에 계속적으로 분위기 좋아서 뭐 좋다고 하지만은 누군가 채권 시장에서는 지금 고통을 분담하면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 그 말씀을 들으니까 지난번에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도 생각이 나고 또 망해간 UBS도 생각이 납니다. UBS 크레딧 스위스죠. 크레딧 스위스 생각이 나고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코인 시장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비트코인이 계속적으로 3만 불 선에서는 유지가 됐네요. 네, 맞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계속 비트코인이 3만 불을 지켜주고 있고, 이제 며칠 동안 큰 상승을 했기 때문에 쉬어가는 이런 국면에 좀 진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4시간 동안 비트코인은 0.47%, 이더리움 0.11% 상승을 하면서 강보합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바이낸스 코인 같은 경우는 2.23% 하락을 하면서 여전히 바이낸스 거래소에 대한 시장의 우려감이 높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하면서 비트코인은 상승을 했고, 미국 증시에 있던 선물, 옵션 투기꾼들이 비트코인 쪽으로 들어오면서 서로 반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하면 비트코인은 올라가고, 미국 증시가 이제 상승하면 뭐 비트코인 떨어지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암호화폐 시장이 만약에 진짜 강세장인 상황이라고 하면은 지금 현물 매수세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현재 상승세나 심리는 불장입니다. 근데 현물 매수세가 전혀 없습니다. 이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진짜 강세장이라면 현물 매수세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거의 심리는 2021년 당시 불장보다도 더 뜨겁지만 사실 현물 매수세가 들어왔거나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 들어왔다는 징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투기 자금에 의해서 만들어진 변동성에 불과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옵션이랑 선물 투기 자금도 이제 급격하게 증가를 했고요. 지난 2주 동안 바이낸스랑 코인베이스 기소에 이어서 바이낸스에서는 입금 중단 그리고 상장 폐지까지 벌어졌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갑자기 찰스 슈왑하고 피델리티, 시타델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출시를 해버렸고 블랙록이 비트코인 ETF를 신청을 했습니다. 참 좀 이 부분에서는 의구심이 많이 드는 게 기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압박을 받는 동시에 갑자기 전통 금융기관들이 새롭게 이 시장에 발을 들이는 게 뭔가 타이밍이 굉장히 묘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주의 깊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PB 전문가와 함께한 비장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전문가의 시선으로 뉴스 헤드라인 분석해 봅니다. 오늘은 이분과 함께합니다.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 오늘 일면 헤드라인 분석을 해볼 텐데 어떤 내용 만나보게 될까요? 화면으로 바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포스코 삼성 엔지니어링 5만 수소 사업권 따내라는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자, 지금 포스코 홀딩스와 삼성 엔지니어링뿐만이 아니라 지금 한국 동서발전, 한국 남부발전까지 포함을 해서 국내 기업 컨소시엄이 5만의 수소 사업권을 따낸 상황입니다. 자,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 어쨌거나 기분 좋은 소식인데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일단 포스코 홀딩스가 이제 주축이 돼서 컨소시엄이 구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만 지역 내에 이제 그린 수소를 이제 개발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생산해서 판매하는 그런 이제 사업권에 대해서 이제 30년 동안 이제 땄다라고 보시면 될 40년 동안 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여 기업 자체는 포스코를 비롯해서 방금 말씀드린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그다음에 한국 남부발전, 동서발전 이것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엔지라는 글로벌 이제 그 에너지 관련된 회사가 참여를 했고요. 태국의 PTTEP 같은 경우도 이제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국내 회사뿐만 아니라 국내외 여러 회사들이 참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오만의 이제 아루스 타주라는 지역에 이제 이런 이제 수소 플랜트가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모로는 서울시의 한 절반 정도 되는 그런 이제 상당히 큰 규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 규모는 지금 9조에서 10조 원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하는 지금 현재 이제 컨소시엄이 단순하게 지금 선정만 됐고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들을 추가적으로 이제 조사를 할 예정인데요.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 배울 그러니까 비중이 결정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대표적인 포스코 같은 경우 아마 지분이 제일 많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지금 한 28%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프랑스 엔지가 한 25%, 삼성 엔지니어링이 한 12% 정도의 지분을 갖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생산 규모는 이제 그린 수소 기준으로 연간 22만 톤을 생산하는 규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보통 이제 수소를 생산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수소를 단순히 액화시켜서 이제 운반하는 것보다는 네. 최근에는 이제 암모니아를
플랜으로 변환을 해서 운송하는 그런 방안을 이제 좀 더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관련된 비용이 절감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 내용이 그린 수소를 만든 플랜트뿐만 아니라 암모니아를 만드는 플랜트도 같이 건설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2030년도까지 이제 완공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이제 7년 동안 이제 건설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30년 이후서부터 40년 동안 이 수소를 독점적으로 개발,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렇게 이제 수소가 만들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 부분은 국내로 유입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일부 물량은 오만 현지에서 수소로 활용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수소를 보면 종류가 이 그레이 수소가 있고 블루 수소가 있고 그린 수소가 있고 네. 이렇게 뭐 보통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이 그린 수소가 가장 비용도 좀 많이 들고 네. 가장 친환경적이나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방식으로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의 그린 수소 발전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까지 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글레이 수소 쪽은 상당히 좀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강한 이유가 글레이 수소, 그러니까 잠시 말씀을 드리면 글레이 수소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이제 LNG나 아니면 석유화학에서 이제 추출하는 그런 이제 수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화학식으로 하면 뭐 보통 이제 메탄이라고 하는 CH3라는 이제 그런 이제 에서 이제 추출하게 되는데요. 네. 여기서 추출하게 되면 CH3이기 때문에 수소를 빼면 C가 남습니다. C가 탄소기 때문에 네. 탄소를 배출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화학 때문에 수업을 듣는 느낌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탄소를 배출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그 탄소 배출 관련돼서 상당히 좀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다. 좀 부정적으로 생각이 되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탄소를 포집하는 그런 이제 기술이 이제 첨가가 되면 그게 이제 블루 수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레이 수소를 이제 수소에서 수소를 추출할 때 그 탄소를 별도로 포집하는 그런 기술을 합친 게 블루 수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말고 이제 그 수소를 그러니까 물이죠. H2O 물을 이제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얻는 경우 이거를 이제 그린 수소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국내 이제 플랜트와 관련돼서 이제 많은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관련된 플랜트 관련돼서는 뭐 삼성 엔지니어링이 상당 부분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국내에 여러 이제 회사들이 이런 그린 수소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그 이제 플랜트 사업에 발을 담그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수소 발전 중에서 가장 친환경적으로 여겨지는 그린 수소와 관련해서 지금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우리나라의 이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능력 역시도 글로벌적으로 볼 때 상당 수준 위쪽에 와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지금 뭐 오만에서 사업권을 따는 부분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두쿰 지역의 서울 면적의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지역에 앞으로 임순재 대표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40년 동안 그린 수소, 그린 암모니아를 생산할 수 있는 기지를 건설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 소식을 통해서 투자 키워드를 또 추출을 해봐야 될 텐데 어떻게 좀 뽑아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보면 확대되는 이제 청정 에너지, 수소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수소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몇 년 전서부터 계속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이제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친환경을 얘기할 때 뭐 지금 뭐 태양광, 그다음에 풍력 이와 더불어 얘기되고 있는 게 수소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수소 산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좋은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수준은 상당히 좀 미진한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수소나 암모니아 시장이 지금보다 확대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 암모니아를 자꾸 이제 얘기를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네. 이유 중에 하나는 수소를 이제 그냥 이제 운반을 하기에는 상당히 이제 수소가 부피가 크고 그다음에 이거를 액화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부피를 줄여서 액체화해서 이제 보통 운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이제 수소차에 들어가는 수소 같은 경우는 이제 액화된 수소를 쓰게 되게 되는데요. 네. 그러다 보면 수소를 액화하게 되면 한 영하 260도 정도가 돼야 이제 액화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상당한 비용이 많이 들고 그다음에 운반할 수 있는 양이 상당히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대신 이런 수소를 암모니아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암모니아는 영하 33도 정도에서 이제 액화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소를 보다 많은 양을 이제 운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소로 직접 운반하는 것보다 이런 암모니아로 전환을 해서 운반하는 것 쪽에 시장은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수소 암모니아 시장 자체가 지금은 뭐 상당히 좀 뭐 미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향후에 2050년도 정도 되면 12조 달러까지 증가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보고서가 나올 만큼 향후 시장이 커질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입니다. 뭐 다른 이제 여러 이제 기관들이 나오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골드만삭스가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이제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좀 갖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역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유럽 같은 경우는 2050년도에는 시장 규모가 2조 6천억 달러 정도까지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은 3조 5천억 달러, 그다음에 아시아 지역은 5조 3천억 달러 정도로 이제 시장이 확대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합치면 12조 달러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렇게 이제 발전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전체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한 10% 정도가 수소를 통한 그런 에너지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단순하게 이런 글로벌적으로 이제 확대가 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국내 기업에도 이런 이제 수소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먹거리가 크게 될 걸로 예상이 되는 그런 사업군이다 보니까 뭐 SK를 비롯해서 뭐 현대차, 뭐 포스코, 그다음에 와 같이 그런 이제 대형 기업들이 이제 수소 관련된 사업을 집중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2021년도에 H2 비즈니스 서밋이라는 그런 이제 포럼을 공식적으로 이제 출범을 시켰습니다. 뭐 CEO 협의체로 인해서 뭐 현대차 그룹이나 그다음에 SK 그룹, 그다음에 포스코 그룹 같은 세 개사가 공동 의장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 17개 대형 그룹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서밋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국내에 수소 관련된 뭐 분야에 대한 뭐 투자를 촉진하고 그다음에 수소 관련된 밸류 체인을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개별 기업군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각 그룹군들이 뭐 투자가 상당 부분 지금 뭐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나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대표적으로 지금 가장 적극적인 기업이 이제 SK그룹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SK그룹 같은 경우는 SK E&S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수소 생산에서 유통, 소비까지 일괄적인 밸류 체인을 구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최근 들어 이제 수소를 생산한 인천 지역에서 이제 수소를 생산하는 그런 이제 시설이 완공이 됐고요. 이를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미국의 수소 관련된 이제 대표적인 기업인 플러그 파워에 1조 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지분 10% 정도를 취득을 했습니다. 이건 뭐 일대주주의 이제 지분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향후에 수소 관련된 분야의 투자가 확대가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현대차 같은 경우 뭐 많은 분들이 대부분 아시다시피 이제 수소차 넥소를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뭐 전기차 부분도 물론 있지만 수소 관련된 이제 모빌리티 쪽으로도 상당 부분 지금 관심을 갖고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수소차 관련된 분야는 뭐 글로벌 시장 점유율 뭐 1위를 뭐 규모는 크진 않지만 지금 1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세계 최초로 수소 트럭을 상용화해서 지금 뭐 스위스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의 뭐 유일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수소 차와 관련된 노하우가 많이 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수소를 활용한 이제 UAM과 같은 미래 모빌리티 쪽으로도 계속 사업을 확대해 가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는 향후 2050년도까지 수소를 700만 톤 정도 생산을 하는 그런 이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뭐 그 중에서 이제 수소를 사용할 때 가장 크게 이제 관심 있게 보는 쪽이 이제 수소 환원 제철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철강을 생산을 할 때 대부분 이제 철광석과 와 더불어 이제 석탄을 같이 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철강 관련된 사업에서 이제 석탄을 많이 떼기 때문에 네. 이제 탄소 배출이 많은 어떻게 보면 탄소 유해 이제 산업군이다라고 이제 분류가 되는데요. 이런 석탄을 제외하고 이 부분을 수소를 이제 그러니까
투입을 해서 이제 철강을 생산하는 그런 게 이제 수소 환원 제철이다라고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를 위해서 상당 부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상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2050년도 정도 되면 수소가 연간 한 500만 톤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뭐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 보면 포스코 입장에서 보면 지금보다 좀 더 많은 이제 수소 생산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금 뭐 화면에 이제 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각 주요 기업들의 이제 수소 관련된 사업과 이제 투자 규모입니다. 뭐 이 외에 뭐 롯데 같은 경우도 한 6조 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이런 이제 수소의 밸류 체인을 이제 구축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산 같은 경우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와 그다음에 LNG를 이제 혼용 발전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상당 부분 지금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향후에 한 5조 원 정도를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HD 현대나 하나 같은 경우도 1조 원 이상의 이런 수소 관련된 투자가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향후에 수소 관련된 분야는 뭐 단기적인 모멘텀보다 이제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갖고 꾸준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국내에서는 이 수소 발전 의무 제도를 도입을 하면서 전 세계 최초로 수소 발전 입찰 시장을 올해 개설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이 이야기도 좀 짧게 시간 관계상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지금 이제 수소 발전 이제 의무화 제도다라는 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신재생에너지를 관련된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전체 국내 이제 한전에서 발전하는 양의 일정 부분을 이런 신재생에너지로 이제 충당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거를 REC라는 이제 제도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분야 중에서 수소만을 별도로 이제 떼어내서 만드는 게 수소 발전 의무 제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수소를 통해서 이제 발전하는 그러니까 수소 연료전지 발전이죠. 그거를 통해서 전력 발전 중에 일부를 꼭 담당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이런 수소 발전 관련돼서는 지금보다 시장이 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뭐 국내에서 올해부터 이제 관련된 부분이 이제 의무제도가 이제 시행이 될 거고요. 관련돼서 올해 뭐 배달 할당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 관련된 투자가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7월 14일까지 관련된 이제 의무 발전 관련돼서 이제 신청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8월 중순경에 관련된 사업자가 선정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업자가 선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후서부터 본격적으로 수소 발전 관련된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일단 200메가와트 규모의 이제 생산 용량을 이제 신청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발전 용량은 1,300만 이제 기가와트, 1,300 기가와트 아워 정도 되고요. 이번에 이제 입찰하는 양은 상반기에 그 절반 정도인 650 기가와트 규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현재 이거와 관련돼서 SK와 그다음에 하나그룹이 상당 부분 SK그룹과 이제 두산그룹이 상당 부분 지금 관련 쪽으로 지금 수주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점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이 소식과 관련해서 눈여겨볼 만한 섹터는 아무래도 뭐 수소 안에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종목들도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지금 사실 수소는 테마성으로 좀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었잖아요. 네. 어떤 종목들? 일단 임순재 대표님께서는 중장기 관점으로도 볼만한 섹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어떤 종목들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수소라는 게 뭐 보면 이 테마가 이제 간단할 것 같지만 사용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거의 대부분 산업군이 이제 수소와 연관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제 조금 지금 상황에서는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수소와 관련된 생산을 하거나 아니면 플랜트를 만들거나 아니면 이걸 운송하는 그런 쪽으로 조금 더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관련된 종목을 좀 골라왔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먼저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이제 HMM이라는 이제 회사입니다. 뭐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이제
국내 대표적인 컨테이너 이제 운반 네. 해운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H&M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이제 컨테이너 관련된 이제 운반을 많이 하고 있지만 차세대적인 이제 먹거리 사업으로 이런 이제 암모니아 운송과 관련된 분야에 상당 부분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는 이제 포스코 지난 2021년도에 국내 6개 사와 이제 그린 암모니아의 해상 운송과 관련된 컨소시엄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 뭐 컨소시엄 내역 업체에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대부분 뭐 포스코도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롯데가 뭐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이렇게 이제 수소를 개발을 해서 이런 이제 개발된 수소를 암모니아로 국내로 이송을 할 때 이거를 운송을 하는 그런 이제 한 축을 담당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친환경 관련된 분야에 대한 투자가 향후에 좀 더 강하게 이뤄질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SCI 지수로 인해서 부진한 그런 이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SCI 관련된 부분은 아마 이제 하반기에는 조금 이제 개선될 여지는 뭐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중국 관련된 이제 글로벌 중국 관련돼서 경기가 조금 회복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이제 물동량이 증가할 가능성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최근에 SCI 지수도 뭐 1000포인트 내외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도 뭐 그렇게 뭐 부정적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또 하나가 이제 M&A 관련된 이슈가 같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전일 같은 경우에 산은에서 올해 내에 H&M을 이제 민영화하겠다라는 이제 내용을 이제 산은 총재가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관련된 M&A 관련된 이슈가 이제 불거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마다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뭐 단기적인 좀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이제 암모니아 관련된 수송은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2025년도 이후에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암모니아 관련된 이슈가 나왔다라고 해서 당장 움직인다라기보다는 다른 이슈로 좀 관심 있게 보시고요. 암모니아는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소 플랜트와 관련돼서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삼성 엔지니어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국내 대표적인 이제 플랜트 건설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5만 프로젝트 관련돼서 이슈가 나오면서 좀 큰 폭으로 상승을 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특히 이제 수소 플랜트 관련돼서 이제 관련된 투자가 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외 여러 이제 수소 관련된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청정 수소 관련된 사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대표적으로 뭐 롯데케미칼과 그린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제 탄소 중립, 그다음에 친환경 산업을 확대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이번에 오만 프로젝트도 뭐 수주를 했지만 지금 말레이시아 관련된 프로젝트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약 말레이시아 프로젝트도 뭐 성공한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 엔지니어링이 관련된 수소 프로젝트를 수주를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점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국내보다 해외에 이제 뭐 플랜트나 그다음에 뭐 이런 여러 건설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수주가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런 특히 뭐 최근에 원유 가격이 뭐 강세를 보이면서 관련된 이제 플랜트 수출도 꾸준히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뭐 사우디의 그 이제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도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두산 퓨어셀 같이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주가 흐름 자체는 상당히 뭐 내내 조금 부진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국내 연료전지 발전 이제 설비 1위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전체 시장 점유율 60% 차지할 만큼 뭐 절대적으로 1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최근에 이제 이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가장 많은 기업이 두산 퓨어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뭐 수소 정책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등락이 좀 왔다 갔다 한다라는 측면은 있지만 이렇게 수소 발전 의무화에 관련된 이런 이제 입찰이 본격화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관심을 지금보다는 좀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단순히 뭐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뭐 중국에서도 이런 수소 연료전지 관련돼서 지금 수주를 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 이제 호주나 중동 지역의 수소 관련된 그런 이제 이런 발전 관련된 부분에 대한 수주가 계속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테마성으로도 수소 관련주들 움직이는 모습을 봤습니다만 앞으로 중장기적인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 수소 테마, 오늘 그중에서도 운송 쪽으로 그리고 플랜트 건설 쪽으로도 그리고 발전 설비를 만드는 쪽으로도 한 종목씩 짚어주셨습니다. 자,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 오늘 수소 상세하게 뜯어본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임순재 대표님과 수소 관련주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고맙습니다. 개장 30분 남기고 있는 8시 반입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가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이 코너를 하고 있는데요. 아주 여러분들이 많이 좀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도 두 종목 말씀을 드려야죠. 센티멘탈로는 오늘 효성 첨단 소재, 그리고 펀더멘탈로는 두산 밥캣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는 좀 개인들이 좀 좋아하는 주식들 위주도 조금씩 이렇게 언급을 해드립니다. 개인들이 주식을 이렇게 많이 좋아하시는 것들은 사실 시세 연속성이 없어서 말이죠. 조금 걱정은 되지만은 좀 괜찮은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효성 첨단 소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빨간 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 계속적으로 오르죠. 저희가 계속 몇 번을 언급을 해드렸던 주식이기도 합니다. 엊그제는 저희가 또 효성 TNC도 말씀을 드렸죠. 하루 이렇게 조정을 받는 것 같더니 다시 이렇게 튀었습니다. 그래서 효성 쪽에서 효성 첨단 소재, 효성 TNC 이렇게 두 종목을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셈입니다. 하이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니까 말이죠. 여기 화학 업종의 최선호주, 탑픽이라고 합니다. 최선호주로 유지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보시죠. 25년 상반기로 목표했던 캐파 증설을 1년 정도 앞당기겠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업황이 좋아질 것 같다. 수요가 더 많아질 것 같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 회사는 과거에는 이제 타이어 보강 소재, 그리고 산업용 실이겠죠. 이걸 좀 하고 그다음에 스판덱스도 좀 하고 이런 회사였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아까 금방도 이제 앞선 코너에서 수소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탄소 섬유, 아라미드 이쪽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쪽이 왜 중요하냐면요. 영업이익 마진율이 아주 좋습니다. 이쪽이 현재 한 19% 되는데 내년 되면 22% 정도 보고 있고요. 후년 정도에 가면 한 25, 6%까지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출 비중은 이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영업이익 기여도는 훨씬 확대된다. 그리고 이쪽 부분이 성장 부분이다. 그러니까 리포트에서는 계속 이쪽을 강조를 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도 계속 이쪽을 보는 거고요. 밸류에이션도 과거에 이 회사가 타이어 보강제 이런 거 할 때는 상당히 저평가 쪽에 이제 처박혀 있었거든요. 근데 성장 부분, 그러니까 탄소섬 이런 얘기를 하면은 밸류에이션들이 계속 좀 좋게 보고 싶어 합니다. 이따가 보시게 될 겁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 이렇게 리포트가 또 나왔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격적인 탄소 섬유 이쪽 캐파를 증설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성장성이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최근에 이쪽 분위기 보면 참 재밌는 게 이렇게 캐파를 증설하면 어떻겠습니까? 물량이 많이 쏟아져 나오면 공급이 많아지면 단가가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단가가 오히려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수요가 좋기 때문에. 그런데도 원재료 쪽에서는 원가가 지금 계속적으로 부담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은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수익성은 계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주가가 좀 쭉
옆으로 기다가 최근에 조금 오르고 있죠. 한 달 동안 오르고 있다가 다시 어제 이렇게 오르는데 외국인 기관 매기는 그다지 없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주식은 개인들이 지금 몰고 가고 있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좋아하실 것 같은데 외국인들은 계속 주가는 올라가는데 팔고 있고 기관도 좀 팔고 싶어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역사적 밸류 밴드로 보시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죠? 밸류 밴드로 봤을 때는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절대적인 밸류는 약간 높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밴드, 무슨 얘기냐? 수소 관련돼서 탄소섬 이쪽이 성장성을 쳐준 밸류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이죠. 자, 절대적인 이 밸류를 보시죠. 효성 첨단 소재 이렇게 연두색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디가 있습니까? PER이 14배 정도가 있습니다. 시장의 12.5배 수준보다도 높고 엊그제 말씀드린 저희가 효성 TNC 말씀드렸죠? 효성 TNC 8배도 안 됩니다. 여기보다 훨씬 좀 높게 좀 봐주고 있잖아요. 근데 개인들이 좋아하는 주식이고 약간의 이제 기대감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펀더멘털로 안 가져오고 센티멘털로 가져왔잖아요. 분위기 좋은 주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표 주가를 보시면 최근에 목표 주가는 상향이 없습니다. 그냥 목표 주가는 꾸준히 그 상태에서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목표 주가 괴리율, 주가가 오르니까 괴리율은 점점 줄겠죠. 그래서 괴리율이 최근에 20%까지 좀 줄었다. 이렇게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분위기 좋은 주식으로 개인들이 좋아하는 효성 첨단 소재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펀더멘탈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펀더멘탈 뭘까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저께도 말씀드렸고 최근에 이슈가 있던 종목입니다. 바로 두산 밥캣입니다. 두산 밥캣 어떤 이슈가 있었죠? 대량 매매가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하는 회사가 가지고 있던 지분 중에 5%를 시장에다 내다 팔았습니다. 그것도 블락딜로 대량으로 팔았습니다. 얼마에 팔았습니까? 종가보다 할인된 가격에 팔았습니다. 그럼 주가 반응은 어땠을까요? 당일날 7, 8% 정도 빠졌고 어제는 약간 좀 반등하려고 노력을 했죠. 근데 저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펀더멘탈로 가져왔죠?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주가 보겠습니다. 주가 차트 보시면 그 대량 매매 공시가 있으므로 왕창 이렇게 밀렸습니다. 어제 조금 반등을 하면서 고개를 다시 들었고요. 다른 건설기기 한번 보실까요? HD 현대인프라코어 주가 어떻습니까? 밥캣이 내렸는데 뭐 영향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건설기계 시장의 업황이 여전히 좋고 상승세가 유효하다. 이런 얘기를 반증을 하는 거죠. 현대건설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괜찮아 보입니다. 자, 삼성증권에서는 조금 안 좋게 얘기를 했어요. 단기 투자 심리에는 부정적이다. 왜? 이렇게 싼 가격에 대규모 물량을 내놨으니까 이거 조금 뭐 올라가면 좀 늘리지 않겠느냐. 파는 매도 물량이 잠재적으로 많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 자, 보시죠. 이 회사가 두산밥캣이 어디 가서 비즈니스를 많이 하죠? 미국입니다. 미국 시장의 매출 비중이 무려 75%나 됩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4.5%인데 주택 쪽을 또 많이 합니다. 주택 쪽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여기 파란 글씨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월 대비 21.7%. 괜찮죠? 분위기 여전히 괜찮습니다. 미국 쪽에서 주택시장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소형 관련되는 그 업을 하는 두산 밥캣한테는 여전히 괜찮은 그 업황 환경이다. 비즈니스 환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밀려 내려왔습니다만은 저는 좀 기회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좀 보는 거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분을 5% 팔아가지고 46%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죠. 근데 리포트들에서는 그런 얘기를 씁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제 더 추가적으로 지분 매각이 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최근에 지분 매각이 몇 개월 단위로 있었습니까? 한 서너 달 단위로 계속 대량 매물이 계속 나왔댔습니다. 근데 주가는 어땠습니까? 결과적으로. 올랐죠? 왜 오를까요? 1번 싸고요. 2번 성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3번 이익이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분을 추가적으로 또 팔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 누가 샀을까요? 외국인이 다 샀습니다. 기관이 샀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살까요? 주가가 떨어질 것 같으면 이 대량 매물을 받아갈까요? 외국인과 기관이 이 대량 매물을 받아갔습니다. 올라갈 거라고 보는 거죠. 자, 역사적 밸류 밴드를 보시면
상당 부분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가가 끝날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왠가요? 자, PER을 보시죠. PER, 주가 수익 배율로 보시면 현대건설기계 8.7배입니다. 금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그렇고요. 현대인프라코어 7.9배입니다. 두산밖에도 어디 있습니까? 7.1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대량 매물이 이렇게 나왔습니다만은 단기간에 그게 매물화될 삼성증권의 우려와는 달리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목표 주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목표 주가 그렇게 크게 변동 없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계율 여전히 21% 정도 남아 있습니다. 시장에서 한 21% 정도 남아 있다라면 10% 이상은 거의 올라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셔도 좋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효성 첨단 소재, 펀더멘탈로 두산밥켓 말씀드렸습니다. 네, 전일 시장 우리 미국 시장보다 좀 앞서서 상승이 나오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또 금요일 시장 개장 앞두고 있는데요. 센티멘탈, 펀더멘탈 종목 두 개 종목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또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증시구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